네, 윤석열 대통령의 2년 기자회견 과연 잘 보셨는지요?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 김건희 여사의 현명치 못한 처사에 대한 사과 등이 있었지만 야당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년 기자회견 두 분 자세히 들으셨을 텐데 우선 총평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윤동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2년 동안 지금까지 그 정부 정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기대했던 거는 앞으로의 3년을 어떻게 나가겠다는 그런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특히 경제 위주로는요. 앞으로 3년. 예. 네. 근데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걸 좀 보면은 네. 시장 경제라든지 건전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지만 네. 여러 가지 삼고 우리가 환율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의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그래서 어려운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얘기에 대한 그 사과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까 뭐 저희 네.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생 대응 기획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사회부총리급에서 이제 이 부분을 관장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이제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관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이 사회부총리급이 맞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처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뭐 저희 법무부에서도 이 비자 문제로 해서 외국인 정책까지도 같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지방 소명이라는 지방 균형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다는 건 좋겠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노동 정책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정말 소통이라는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된 그 사실 살기 좋은 그 워라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출산이나 육아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들었던 국민들한테는 좀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년의 국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경제 정책 방향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윤동열 교수님의 평가고 우리 나원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 기자회견. 예, 그 모두 발언을 이제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그 성향이 있으셔서 자세히 들었는데 예. 솔직한 마음은 이제 핵심을 좀 비켜간 답변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비껴갔다. 예, 조선일보 기자분께서 국정기조 전환 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런종섭 사태라고 그러죠. 관련해서 인사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지 호주 대사 않으셨어요. 이종섭.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역시 핵심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세 관련해 가지고 폐지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조세 정의라든가 총선 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잊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평소대로 네. 59분 대통령의 모습이셨다. 그래서 아. 소통은 절대 일장연설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뭐 바뀐 게 없어 보였다. 교수님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큰 기대감을 주지 않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한 부분에서 조금 하나씩 구체화해 보겠는데요.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오늘 기자회견 새로 나온 게 이 저출생이 국가 비상사태다. 그래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래 정도 사실 저출생이 국가 비상사태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필요할까요? 기획부 신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는 거 아니 신설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우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단순하게 이와 같이 사회부총리가 맡고 이 교육, 복지, 노동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1983년부터 우리가 예. 지금
보통 얘기하면 2.1 정도의 그 출생률이 돼야지만 계속 인구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 83년부터는 1.74로 떨어진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럼 지금 회복하려면 이제 0.72에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단순하게 지금 실제 말씀하셨던 이런 교육, 노동,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그 이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활용 정책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제시할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좀 설계가 돼 있고 각 부처라든지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닥쳐 있는 쪽이 뭐 도시 우리가 수도권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수도권 지역으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동하면서 닥쳐 있는 것이 사실 지방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 소멸 문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회부총리급으로는 저는 좀 낫지 않나. 아, 좀 더 높여야 된다. 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리급으로 해서 격상을 해서 전반적인 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총리급보다 사회부총리급보다는 더 급을 높여서라도 할 만큼 좀 시급한데 좀 촘촘한 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처 간에 좀 벽을 허물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우리 나원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윤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의 대체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 두 가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요. 예. 이게 저출생이 문제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그 출생률도 낮지만 세계적으로 낮지만 또한 그 노인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인 자살률. 예. 그렇죠. 한국 사회는 살기 어려운 사회가 이미 많이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합계 출산율 숫자를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그 누구한테 탓하려고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실제로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인 구조 개혁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구조 개혁.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봤던 것과 같은 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이를테면은 뭐 당시는 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뭐 문제점이 많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그러나 정부 시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어떤 종합적인 한국 사회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저출생 대응 기구가 실제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기재부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예. 예산에 대한 그 접근성이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부 장관이 뭐 이제 그 사회부총리께서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크다. 예산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대응부,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죠. 필요하다. 돈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예산권을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이 없으면 과연 실효성 있는 뭐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있으시네요. 또 하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뭔가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때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좀 필요하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폐지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윤 교수님 어떻게 봐요? 사실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펀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만큼 버더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는 것이죠. 내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유리지갑처럼 해서 투명하게 바로 이제 받았다가도 세금이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이런 금융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죠. 주식 투자. 그렇죠. 주식 투자로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 주 목적은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4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계좌 수로 그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한 이런 문제가 언제 있었냐면 대만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대통령도 그 사례를 들었어요. 예, 예. 네, 대만.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걸 실시하려다가 네. 실시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실제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융투자 관련돼서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안 한 다음에 폐지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보면 만약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일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시기에 대한 거를 늦춘다든지 그렇지만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다른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의 타격을 좀 고려해서요. 그렇지만 예. 이거 자체를 소득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는 폐지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100% 동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매기게 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대해서 20%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뭐 좀 제한적으로 약간 필요하다 뭐 그런 입장이신 저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든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그 우리가 뭐 이익 활동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 대한 타격 때문에 저희가 네. 이 부분을 완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원준 교수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오늘 대통령께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폐지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좀 간절히 당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한국 사회는 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근로소득에 비하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 뭐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 할 것 없이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지나치게 그 면세 범위가 넓은 부분 그리고 분리과세가 잦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자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금투세로 현실화가 이제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특별히 뭐 민주당의 정책이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과거의 합의의 어떤 유산인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 대비로 56조 세수 결손이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금투세만 해도 또 역시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말씀드렸다시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의 아주 편향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부분에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데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당히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타격을 줄 수 있다. 1,400만 명의 투자자인데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과세 대상은 일부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식을 팔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매력적이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투세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이 시장이 좀 매력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내년 2025년 1월부터 예. 금투세라는 부분들이 실제 도입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발생할 수 있어요. 단기간은 주식 시장의 아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양도소득세를 조금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매기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제 국민들도 이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펀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런 소득 투자로 인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뭐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인해서 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연금 개혁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 이런 3대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 특히 그중에서 연금 개혁을 첫 순위로 꼽았는데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무산됐는데 대통령의 오늘 연금 개혁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제 오늘 이제 연금 개혁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예. 그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그 실행하겠다 하셨던 부분은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행간을 읽을 때는 정부 여당의 이제 기존 입장을 이제 원론적으로 반복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공론조사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들었죠. 맞습니다. 이제 수기 민주주의를 거쳐서 이제 일종의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합의 수준을 도출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냐. 말하자면은 답정노입니다. 답정노로 뭐 어떤 수기 민주주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 상관없는 것이고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도 일방통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민 대표단의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들은 거를 우리 나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 지금 45%로 올리자는 안과 소득 대체율 목표입니다. 40%를 하자는 안이었어요. 두 안에. 그 두 안을 놓고 여야가 한참 의견 조율을 했는데 여당은 43%까지는 올릴 수 있다. 야당은 45%로 가자. 이런데 그 의견을 못 좁혔어요. 2%포인트 네, 차. 맞습니다. 요 차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 자체 두 안 모두 다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만족하지 않는 듯한 이제 의견을 표시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윤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초기 실제 부임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게 건전 재정이었어요. 건전 재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잡으려고 했던 부분들 자체가 이러한 말씀하셨던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혁하겠다고 했던 거,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기를 거쳐서 많은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아마 제시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40에서 50%까지 해서 아예 소득 보장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서도 국힘에서는 저희가 43%를 네. 했죠.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요. 43%까지는 양보하겠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45%를 제안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안을 비교했을 때 아마 2068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 아마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2,700억 정도의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요. 예. 민주당 안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 지금 이미 보험료 인상을 9% 한다는 데서 13%까지는 다 올리기로 인상을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보험료 인상은 서로 합의를 했다. 13%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 이게 결렬이 됐지만 예. 지금 44%로 뒀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소득 대체율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오늘 그 국정연설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22대 국회에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 예. 그러네요. 우리 나원준 교수는 그러면 여야가 지금 43, 45, 2%포인트 차로 이제 의견이 조금 접혀져가고 있는데 이 수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생각은 이것도 소득 대체율이 많다고 인식하는 그 인식을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 인식. 일단은 45%가 이제 민주당 아닌데 민주당. 그 공론조사에서는 50%였습니다. 사실은 시민대표단 의견은 민주당이 엄청 양보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 양보를 한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결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공론조사를 하고 수기민주주의를 합니까? 이게 그래서 공론화를 우화를 했느냐?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국민연금을 일종의 민간 보험 상품처럼 보는 그런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시각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적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을 내지만 뭐 국민연금 계좌에 뭐 이를테면 제 개인의 뭐 나원준이라는 사람의 계좌가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낸 거 얼마 그리고 받을 거 얼마 이렇게 개개인별로 이렇게 정산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자금을 다 모아서 국민 모두의 그 최소한의 노후 소득 수준을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무슨 뭐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은 무슨 수익비라든가 뭐 필요 보험료율이라든가 뭐 누적 적자 이런 식의 민간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우리 연금 그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개선해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교수님하고 다른 부분 좀 일치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경제능력기구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보험료율이 18.2%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봤을 때도 42.3%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국가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우리보다 좀 더 돈을 내면서도 예.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3%를 올렸다고 해도 저는 건전 재정을 고려했을 때는 저도 국가 재정 관련된 거 예전에 봤기 때문에 예. 전 정부에서도 이랬을 때는 보험료율은 더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료는 올리고. 네. 예. 소득 대체율이 만약에 우리가 50%까지 된다면은 네. 당연히 보험료율이 강조돼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실제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감안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22대 국회에서 뭔가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질지 정부 여당이 확실한 단일안을 갖고 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네, 말씀. 그 사실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보험료가 지금 부과되는 기반이 GDP의 30%밖에 되지 않는 근로소득의 일부분에만 그게 이제 그 보험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국민소득의 30%에 대해서 우리가 9% 해가지고 결국은 GDP 대비 한 뭐 10% 조금 아니 9%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지금 연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숫자 3%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OECD 우리가 그 익히 아는 그런 이제 선진 복지 국가들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GDP 대비 10% 정도가 매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금 지출의 한 4분의 1 정도는 사실은 그 국가가 국고로 지출을 합니다. 연금에. 예, 그럼요. 그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기금 규모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3등이에요. 세계 3등. 연금 GDP, 기금 규모가. 예, 그리고 GDP 대비로는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이 부족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앞으로 부족할 연금 거라는 기금은 걱정인 거죠. 무조건 어느 나라든 제도 설계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핵심이에요. 고갈되지 않게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국고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지 않죠, 지금 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뭐 정부도 할 의향이 별로 없고 네. 하지만은 그 세계적으로는 이미 지금 그 연금 지출의 다른 4분의 1 정도는 정부가 하고 있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간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민간 보험 상품이 예. 아니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네. 당연히 국고가 투입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제도 개혁 필요하고 공감대 끌어내는 게 필요한데 이번 공론 조사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미약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국고 투입 문제에 대해서 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네, 국민연금 토론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얘기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2년이 지났으니까 좀 경제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2년의 평가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점수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잘한 부분, 못한 부분 뭐 사실 잘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책 기조. 예, 자유시장 경제를 필두로 하겠다는 그런 오늘도 그 얘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했습니다. 또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실제 감세 정책도 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이 지금 1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일본들도 40%가 넘고 미국은 57%까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여소야대의 이런 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네. 뭐 한계겠죠. 뚜렷한 성과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나원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년의 경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좀 종합적으로 좀 짧게. 제가 뭐 점수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좋았던 부분을 네. 일부러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생계급여를 이제 인상한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볼수 있었고 있고. 의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노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방향 자체는 옳기 때문에 야당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의대 이제 정원에 늘리는 거는 좀 의사 공급은 어쨌든 간에 늘리는 늘려야 방향으로 된다. 가야 한다는 예. 것이고요. 다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 그러면 너무 많아서 이제 개인적인 그거를 많이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그 부자 감세와 그다음에 그 부자 감세가 불러온 그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실패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 말씀드리고 부자 감세 문제. 예,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전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화 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이 예, 한 맞습니다. 건데. 예. 그렇지만 이제 물가 관리는 사실은 기재부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품목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 정책 관련으로는 사실은 절망적일 정도로 종속적이어서 다양한 그 문제점들, 특히나 이제 그 2022년도 하반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절대 감소, 그리고 이제 수출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그 감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경제 굉장히 좋지 안 좋았습니다. 예. 그 결과를 낳았던 거 생각이 되고요. 네. 아울러 이제 농정은 거의 파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농정.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경제 정책의 기조 전환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시간이 없는데 이 부동산 정책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에도 이제 공급을 확대한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미뤄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의 지난 2년간의 공과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각종 규제라든지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한 건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장점이 없다 그랬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부동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결 자체가 이제 부자 감세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좀 다주택자에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한시 배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국민들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음으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이나 분양도 좀 제한하는 것들도 맞고 이제 최근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는데요.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걸 폐기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 폐기하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부동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시장이 좀 경직돼 있다 보니까 침체돼 있고 침체된 부진하니까. 부분을 풀어내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예. 가장 하나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일십 대책이라고 해서 1월 10일 대책 마련한 것이죠. 예.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도 이제 아예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하지 않고 재건축 절차를 우선 그렇죠. 시작하겠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는 재건축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 통해서 아마 건설 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의 흐름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예. 우리가 특히 이제 패스트 트랙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협조라든지 예.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야당의 있습니다. 협조.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나원준 교수님의 마지막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실적은 첫 해를 비교해 보면 10만 호가 부족하고요.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실적은 16만 호가 부족합니다. 공급 확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아, 그다음에 공급 규제 확대. 완화 자체도 지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냐면은 특히 재건축 관련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잘못된 부양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고금리 경제 환경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부동산 문제는 주거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되었고 아울러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 관련된 대책이 미비해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토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기자회견, 3년 국정 운영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